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시기 연기 문제를 놓고 내전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을 비롯해서 정가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경선일을 좀 연기하자. 네.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배경이 네. 뭔가요? 일단 민주당 그 당원 단계를 보면 이 180일 이전, 그러니까 투표일에서부터 180일 이전에 경선을 한다. 3월 9일인가 되니까. 그렇죠. 예. 9월 달이죠. 9월이네. 예, 9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예. 9월 달까지는 경선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게 당원 당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9월 달까지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재보궐.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4월 재보궐 때문에 대선 준비도 안 돼 있잖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9월 말고 120일 전, 그러니까 60일을 더 줘서 120일 전으로 12월까지로 연기하자. 그래서 모든 후보들에게 시간을 더 주자라는 게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국민의힘도 아마 120일 전이지. 국민의힘은 원래 이제 당원 당규가 12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기론자들은 아니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 후보를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네. 저쪽은 아직 결정도 안 됐으니까 그것도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저쪽 하는 거 봐가면서 그렇죠. 우리도 그 일정을 조정하자 그런 얘기인데. 네네. 그러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세로 계속 몰고 가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9월 경선에 들어간다면 5월부터 본격적인 그렇죠.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보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찬성할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측이 가만 들여다봤더니 다 친문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옛날에 이낙연과 어슷비슷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25% 내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낙연은 상대적으로 한 10몇 % 차이가 있습니다. 13, 15 뭐 이런 정도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더블 스코어 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대세론 되는 게 아니야? 대세론 되면 차이가 더 벌어지고 그러면 완전히 굳어질 텐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흔들어 놓자. 이게 친문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이재명 측에서는 벌써 견제 들어가고 그러면 그래? 싸워볼래? 진짜 내전이야. 그다음부터 라고 이제 대응을 하는 그야말로 안에서 이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대권전에 뛰어든다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 밖에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친문 일각에서는 최종 병기로 유시민을 출진시켜야 한다. 친노, 친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유시민이다. 어차피 유시민 씹는 사람은 자기 쪽 찍을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4월 재보선 끝나고 뛰어든다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정세균이는 총리니까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재보선이 없었더라면 모르는데 후임 총리가 올 때까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후임 총리가 결정 안 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후임 총리야 뭐 또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일정으로 보면은 친문 쪽에서는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또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사실 지금 좀 이렇게 열세이다 보니까 제3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쭉 말씀드리지만 제3 후보가 몸 풀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중에 하나 고려가 김경수. 네, 김경수도 있죠. 경남도지사. 그러니까 4월 달에
그 아마도 대법원 마지막 판결이 날.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약에 무죄가 돼서 뛸 수 있다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경수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까지 포함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이낙연은 못 믿겠고 지금 예, 그렇죠. 이낙연은 못 믿겠고 거의 낙마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도 섭섭할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가 어찌됐든 이낙연은 못 믿겠고 이재명은 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못 믿는 이유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친문 그룹에서 이야기를 계속 펌프질한다 그럴까요? 부채질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뭐 탈당설 재보선 이후 예. 탈당설까지도 흘러나왔다가 이재명이가 강력히 부인을 했죠. 절대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문들이 재보선이 끝난 뒤에는 이재명에 대한 공세를 아주 강화하게 되고 경선 일정 연기와 맞물려서 집권당이 민주당이 내홍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늘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이 분열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익숙한 장면이죠.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언제나 그 집권당에서 왜냐하면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 치열하게 사실 경선이 진행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죠. 이인재 후보가 막 탈당하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 탈당해갖고 그렇죠. 예. 국민의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집권당 내에서 지금 더군다나 집권당이 174석 거의 실질적으로는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분이 벌어지고 이런 분당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그룹과의 어떤 대척점이 세워지고 있다. 즉 사실 이재명 지사 쪽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류잖아요. 이쪽 안에서도 비판할 거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고,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자기가 나섰다가는 친문이 완전히 권리 당원들이 나서서 이 50%의 그 표를 안 찍어주면 안 되니까 대통령님 잘하고 있다. 나는 대통령님 지지자들한테 지금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일부 친문 쪽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포지셔닝,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포지셔닝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건 자신한테 지금 꼭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또 계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3월 초까지 임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4월 재보선이 있는데 후임 대표랄까? 지도체제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일단 뭐 비대위를 또 구성하나 아니면은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나요? 근데 또 대선까지는 너무 많은 일정이 남아 있어서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임기를 다 채워야 되는 임기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비대위 체제로가 타당한데 임기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1년 한 8개월인가 남아 있더라고요. 총 2년 임기에서 이낙연 대표가 몇 개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임기를 비대위 체제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보다는 지금 그냥 순리대로 이 큰 선거들을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이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당대회는 저는 무리 없이 열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재보선은 선대위 체제를 구성해 갖고 치르고 나서 선대위를 치르고 전대를 5월 달에 5월 달에 전대를 치르는 걸로 지금. 벌써 뭐 좀 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제일 활발하게 지금 뛰어다니는 사람이 송영길 의원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사실 전대에서 표를 얻으려면 광주, 호남, 전남 지역을 많이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일 많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을 순회하는 게 송영길 의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 출신들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 세 사람 많네요.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자천타천 공식적으로도 난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들 딱 세 사람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분은 중진들 아니, 뭐 대깨문들은 당대표 박주민 대선 후보 추미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그 부호처럼. 박주민도 서울시장 후보 나가려다가 이거 보니까 영 안 될 것 같고 예. 박영선한테도 밀리지만 뭐 나가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당대표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깨문들한테는 인기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추미애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박주민이는 당대표 안 나가겠습니까? 지금 나갈 가능성도 있죠. 최고위원도 했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선수라는 게 아무리 지금 뭐 이 초선도 당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했고 하지만 선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관리형 그런 그 당대표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싸움탁 당대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선거가 아주 먼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대깨문들의 주장은 알겠으나 박주민 의원이 가능할지 그건 저는 좀 미지수입니다. 선수는 재선인데 과거 뭐 정동영 대선 후보까지 재선 의원이 한 적이 있으니까 뭐 선수를 따질 것은 못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뜬금없이 네. MB 이명박 정권 국정원 사찰 문건이 정쟁의 대상이 돼갖고 뜨겁게 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SBS 보도입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갑작스럽게 SBS에 어떤 그런 뭐 흘렸다고 할까요? 제보를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SBS가 뭔가 뭐 찾아내서 물어봤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정원 발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 MB 시절에 민간인이 아니라 참 국회의원들을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언론인, 법조인 또 뭐 여러 시민 사회단체 각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그중에 이제 했고요. 핵심은 이제 정치권이죠. 정치권이 이제 좀 이번에 299명이었던 것 같아요.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세평 수준을 넘어선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내용까지 정보까지 담긴 그런 사찰을 했다라고 문건까지 있다라고 이제 그 SBS에 이 보도를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왜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의문이 이거예요. 아니 4년 전에 이미 탁탁 털었잖아요. 캐비닛까지 다 털고 또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너네가 지금 잘못한 거 전부 다 지금 받았어. 거의 그렇게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때는 안 나오고 지금 나왔다? 사실 이거는 이 MB 시절의 사찰 문제는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닌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선거를 앞둔 그런 타이밍 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전 듭니다. 당시 국정원 개혁위원장인가 이 사람이 정혜구 교수 아닙니까? 성공회대. 성공회대 그래가지고 교수요. 예, 다 까발렸잖아요. 예, 예. 국정원에 있는 비밀까지도 까발린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그때도 많았었는데 박지원이가 가갖고 또 슬슬 자기는 정치에 지휘자도 이제 꺼내지 않겠다거든요. 개입하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정진석 박지원의 의원도, DNA가 바로 정치인데 그렇죠. 그 속성을 버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재보선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타깃이 있더라고요. 박형준. 부산 박형준 예비 후보가 타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고 라인에 있다. 그러니까 그 박형준 후보가 MB 시절에 홍보기획 비서관도 하고 또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보고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암만 그래도 부산 지역에 불리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박형준 후보는 자기는 그런 뭐 사찰 문건이라든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자기가 정무수석일 때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어제 정보위에서 그에 대해서 뭐 입장을 표명한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정보위에서 문건을 갖고 오진 않았고요. 그 비공개로서 정보위에 그 문건을 요구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비공개로 이 문건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도
관여서를 얘기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실상 저는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수석이 국정원과 연계를 해서 지시를 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박지원도 뭐 박형준 관련설은 없다고 뭐 이렇게 부인한 것 같은데. 일단 거리를 두는 상황, 그러니까 꼭 집어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거리를 두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박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보도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좌파 매체를 통해서 계속 박형준이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다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냄새를 풍긴다 그럴까요? 증거를 제시해서 올가매는 게 아니라, 거봐, 박형준은 여기 있었으니까 다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좀 공작적인 차원에서 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공개 결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결국 그렇다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공개가 될 경우, 비공개든 뭐든 비공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보고 와서 입 다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래이랬다라 하고 또 하면서 결국은 4월 재보선의 최대 쟁점화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MB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업데이트를 한 거 아니냐, 그때 폐기했다는 얘기는 없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MB 정부 때 그런 보고서 만든 것은 분명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MB와 박근혜 두 정권을 묶어가지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 정보 공개 좋다. 그런데 그렇다면 DJ 때와 노무현 정부 때도 다 공개해라. 함께 다 공개를 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게 문건이 공개되고 그래서 비공개이지만 얘기 나오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그 내용들이 파괴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게 공작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비공개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보고 와서 이렇다더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언론한테 공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갖고 결국은 선거 쟁점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두 정권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이렇게 엄청나게 벌였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지금 서울시 일부 친여 매체들이 박영선 띄우기에 나서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도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하더니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열심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페북글 두 가지 다 봤는데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 딱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거에서 이번 선거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지금 단일화돼도 이기는 걸로 이렇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영선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교수님하고 함께 하면서 뭐 여론조사 기관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사실 막 언론들이 막 1위, 박영선 1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선관위에서 걸리거든요. 예. 1위 뭐 이런 선두 이런 표현도. 근데 그래봤자 안에 들여다보면 오차범위 내 0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뭐 이런 차이를 두고 뭐 역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박영선의 이 뭐랄까요, 그 선두 굳히기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홍준표 의원의 이번 그 두 가지 글은 역시 선수는 다르다. 저도 홍준표 의원은 별로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선수는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그것을 역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직 답답해서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는 하나는
돈 풀기 엄청나게 풀어댈 모양입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명분으로 해서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9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돈으로 알바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취업률이 워낙 떨어져 갖고 취업 대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절벽 상태니까 이런 부분도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MB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 그런 정보 수집 이런 문건까지도 탈탈 털어서 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요량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유권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권,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들을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면서 역공을 패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